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롱드 위젤라 TV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내적 성장 프로젝트. 오늘은 자존감과 방어 기제입니다. 이거 심리학 카페에서 우리 미더덕님이라고 해야 되나? 신비우스라고 하죠. 네, 신비우스님이 다뤄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분들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마음에 드시는지.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참 괴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너무 들지 않는다. 이 결국은 자존감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은 또 어디서부터 올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존감을 찾을지, 또 자존감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 이런 것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시던지 간에 항상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고민들을 하십니다. 네, 이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내신 분인데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책이 있는데요. 이분 책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성함은 윤홍균 박사님이시고요. 이 책에 보면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존감이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긍심,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낮게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 높낮이 혹은 점수, 뭐 100점 만점에 70점이다, 50점이다 이렇게 높이나 숫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난 낮아, 나는 자존감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참고한 책이 이 책이에요. 자존감 수업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하드커버라서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 책에 이분이 다뤄주신 내용들이 도입부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유는 이분 자체가 자존감을 엄청 잃어봤던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걸 다시 세워봤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하면 원래부터 잘났을 것 같은데 사람이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이 쭉 적혀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가면서 하나하나 읽었고요. 이 책에 나오는 자존감의 기본 축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자존감의 3대 기본 축 해서 이 책에 있는 것을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존감이 평가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느낄 때. 그래서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 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전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죠. 2번째 축은 자기 조절감이에요. 2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 도시에서 학원 다니면서 엄마의 감시하에 자란 아이들은 무언가 열심히 해내는 그 훈련은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조절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인데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 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그쵸? 내가 계속 어떤 막 큰 사건을 겪어요. 그리고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지속되면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이 없죠.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자기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주된 고민거리가 뭐냐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러면서 자존감이 없어진 분들, 그 고민들을 들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란 건 참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내 속에 자리한 거잖아요. 그것들이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좀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보셨고요. 다음 영상 또 한번 보실게요. 저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공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학생들끼리. 왜냐하면 나 40등이고 제 1등이지만 나 마음먹으면 2달 안에 잡아. 죄송아, 나 마음먹으면 너 2달 안에 잡는다고. 기다린다. 근데 나 지금 마음을 안 먹는 거야, 지금. 나 그냥 마음 안 먹고 졸업할 건데 나 너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잡는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경희대 성악과에 25세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열등감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서울대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머리로 하나? 나 진짜. 아니, 노래를 머리로 안 하고. 필이야. 필링. 그리고는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에 대한 인정하지 못함과 무시가 아니라 제 스스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서 음대를 25세 들어가니까 동기들은 예고 출신인 거예요. 저는 공고. 친구들은 피아노 치다 왔고 저는 납세 받아 왔고. 그러니까 기초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악보도 어려운 거 쳐요. 막 이렇게 옆에 막 영어 써진 거 막 모짜르지 막 이런 거. 저는 바이엘 쳤어요. 바이엘. 초등학교 1학년이 치는 거 있어요. 표지에 영어 없고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8분음표를 들고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둘이 친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동기 애들한테 별로 기죽기가 싫더라고요. 군복 입고 다녔어요, 3년 동안. 동기 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그게 제대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인정 못하니까, 내가 나를 존중 못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내가 인정을 못하겠고 나보다 못하면 되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될 때 막 그 생각 들 수 있죠. 어때요? 항상 있죠. 신인 때, 저 선배처럼 되면은, 나는 성공한 거겠다 싶어서 그 선배처럼 되면 잘하는 사람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 위에는 막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가면은 미친 사람들이 있고, 막. 이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 열등감이란 거 말이죠.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세 보일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속으로 골맞을 때 다른 사람을 인정 못하고, 내 자신도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자연 속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이 자존심이 상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거기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눈치가 보였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만나는 애들은 자존감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이게 네. 상대적인 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할 때 사랑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알랭드 보통이 불안이라는 책을 쓸 때 처음 시작을 사랑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별걸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하면 내 자존감이 좀 높아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꼭 가까이 있는 집에 있는 그 사람 아니면 집에 있는 내 아이 그 녀석 아니면 옆집 아줌마 이렇게 비춰보면서 내 자꾸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을 해야 될까? 그럴 때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생각엔 방어 기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면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머릿속에 뭔가가 웅웅거리기는 하지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잘생긴 사람이면 된다는. 네, 라떼아이님. 네, 잘생긴 사람 좋죠. 이 잘생긴 사람한테 그 도파민이 팍 분출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거 얼마나 가나요, 보통? 3개월? 3개월. 네. 제가 한번 3개월. 사귀어봤어요. 잘생긴 사람이요? 네. 나름. 뭐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잘생기면 잘생긴 거니까. 아니, 친구들도 잘생겼다 했었어요. 그럼 진짜 잘생긴 거네요. 근데 딱 2년 만났어요.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 느낌 없는데 주변에서 예쁘다,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자존감이 올라가나요? 누구를?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났어. 근데 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외모에 대한 그 평가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존감이 올라가나요? 별 고려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아, 저는. 나와 무관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그래서 한 3개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개월수를 말씀하셨네요. 긴 사람도 오래 가나 봐요. 네, 3년에서 3개월, 그 사이인가 봐요. 아주 긴 사람이 3년?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사랑에 빠지면요. 술에 취했을 때랑 비슷한 작용이 우리 몸에선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이 되기 시작해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활성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심장도 두근거리고 술을 마시면 잠도 못 자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떠들 수 있는 이유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레는 마음, 내가 새롭게 사랑을 시작해서 막 두근거리는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도파민이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계속 좀 활기찼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지나친 사랑, 지나친 설레임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두근거리는 거야. 잔이 해갖고 두근거렸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같이 살면서 여보 잔이 하는데 그때마다 막 두근거리는 거야. 막 눈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었는데 같이 살면서 계속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심장이 쿵쿵하고 주저앉아봐요. 어떻겠어요? 이거는 병이에요, 병.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항상 그 생존을 위해서 진화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이 한번 분출된 다음에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억제성 물질,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물질은 가바를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근거리던 게 먹게 되고 활성화가 일어나는 게 억제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진화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태기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랑의 유효기간, 도파민이 팡팡하게 나오는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3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너무 허무하죠? 괜찮으시죠? 다들 오래 사셨으니까. 그죠? 네.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사시는지. 여기 댓글 올라오신 분 중에 돌시네아 1004 천사님이 번외 이야기긴 한데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현실대로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 존중하는 거라고 법륜스님이 글이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맞아요. 바로 그 전곡을 찌르셨네요. 바로 그거죠. 이분 강의 좋아서 들으셨다는 분 많으시네요. 네. 윤홍균 박사님 강의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열정이 식으면 콩깍지 벗겨지면 자기 평소의 습관이 나오잖아요. 그런 습관대로 살 때 어떤 습관이 있으면 좀 살기가 좋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막 이효 씨가 옷을 막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네. 빨리 사! 뭐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고르지 마. 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넌 몸을 바꿔야 돼. 싸우고 싶어.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무 공감. 뭘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 효리야,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맞아. 아, 말을 좋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저런 남자 참 좋구나. 그리고는 확실히 느꼈어요. 전 남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엄마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뭐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이 제일 싫대요.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좀 과체중인 사람, 안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같이 그냥 오래 살잖아요. 몸매 길들여져요.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뭐 치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몸매 보고 맨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엄마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말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성격 아니 모르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보통 할까요? 그걸 이렇게 역추적으로 해서 알아봤더니요. 내가 뭔가를 틀렸을 때, 내가 뭔가를 온전하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한대요. 네. 진짜 김창옥 교수는, 그 강사분은, 어떻게 저 끼를 그냥 노래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 내면에 대해서 되게 시원하게 말해주면서도 위로가 너무 되게 말을 해줘서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했듯이 열정이 식고 권태로워지고 그냥 일상생활이 되면은 자기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말 속에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좋은 말투로 못 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건강하면은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좋은 말이 안 나갈 때가 참 많잖아요. 반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네. 말투도 있는데 분위기도 있어요. 분위기나 아니면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 아우라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사람한테 있는. 그래서 네. 말로 방울뱀 소리를 안 내더라도 뒤통수가 독사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말한 거에는 언어와 비언어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랑 비언어적인 거랑 합쳐져서 뉘앙스가 발생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그럴 수도 있고 미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뉘앙스에 이제 표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 에너지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70대, 80대, 90대 된 노 부부가 평생 서로를 아껴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은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분들의 사랑은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들뜨게 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난로 같은 시스템인 도파민 시스템도 있고 좀 차갑게 식혀줘서 이성을 차리게 해주는 에어컨 같은 가바 시스템이 있는데 콩깍지가 한번 씌었다가 권태기가 왔다가 또다시 이 똑같은 분하고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권태기를 식어버리는 시기를 큰 후유증 없이 별로 티내지 않고 다음 도파민 시기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방어기제가 나옵니다. 방어기제라는 건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행동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태기뿐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허무함이 느껴질 때, 무기력에 빠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방어기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 사랑하고 헤어졌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고민이 되신다면 나의 방어기제, 그 사람의 방어기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어기제가 충돌하면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거예요. 세상에. 댓글창에 쭉 가봐라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뭔가 말씀할 표정이었는데 말씀 안 해주시네? 쭉 가봐라는 분들, 네. 가슴 아프네요. 어떡하지? 네. 369월 달은 괜찮고, 1년 내내 가봐라는 분도 계시고, 적어도 언제 그런지 알 수 있으니, 네. 이렇게 네. 다시 콩깍지기는 오지 않는 거죠? 온대요. 에? 같은 사람하고 오는 거 맞아요? 그 이상한 거, 치매가 와야 오는 거 아닌가요? 제정신을 또 올라나 다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잠깐 오메가3를 끊으면 오지 않을까요? 아, 진짜. 근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 가바와
콩깍지 그 사이에 방어 기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방어 기제가 서로 맞으면 사실 맞기 되게 힘들거든요. 맞춰가면 혹은 이해하게 되면 그 방어 기제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 그 왜 차가운 냉랭한 기운에서 조금 이해하는 기운으로 넘어가면서 그 열정의 도파민이 확 나오진 않지만 살짝씩 나와서 그 둔턱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래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서 노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른 매력을 찾는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실은 처음에 빠지는 거는 정말 생물학적인 것 같은데 그 다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 그 생각을 해요. 그 제일 안 좋은 관계가 대화를 안 하는 관계. 이게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맞아요.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싸우더라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러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무언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끝이 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끝이 날 수도 끝이 날 있어요.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당연하죠. 말하다가 끝이 나.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말을 안 해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서로가 그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박자를 맞추면 말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 어디서 벽이 딱 걸리면서 야, 이렇게 말하다가 진짜 내가 더 속이 막 어떻게 뒤틀려서 힘들다 이럴 때는 말조차 안 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스윗셀님이 수시로 작은 파도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치매 어떻게 하셨고, 라떼아이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몇 달 떨어져 있으면 다시 설레입니다. 남편이든 자식이든 거리가 있어야 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요거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죠. 위기가 왔을 때 지방 출장을 한참 가 있거나 해외 근무도 괜찮고 배를 타도 괜찮아요. 떨어져 있어 봐야 좀 그쵸. 제가 딸을 기숙사를 보내봤더니 진짜 볼 때마다 설레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가까이 있으면 너무 많은 게 보여서 설레일 틈이 없음, 틈이 있어야 설레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길어진 것처럼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랑 애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맞아요. 함께 너무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아요. 그쵸.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서로의 동기가 있으면 어떻게 노력을 해볼 텐데 그러기가 참 힘들죠. 여기도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스위스셀님이 자존감 낮으면 대화 안 되죠. 이렇게 맞아, 안 돼요. 올려주셨고, 트렌드 칼라님 저도 기피디님 말씀 공감. 무슨 말씀하셨더라? 좋은 말이요. 네, 그랬습니다. 네. 한쪽이 정상이라 하긴 그렇지만 자존감이 좀 낮거나 특별히 어딘가에 민감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 나와도 이 얘기가 자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 이게 점점 골이 깊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대화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살 거면 저는 누군가 개입이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족 맞아요. 치료를 받으러 가던가 개입해 줄 사람이 필요한 커플이 있어요. 맞아요. 대화한다고 될 일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공감하고요. 사실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의 그 깊은 골이 밖으로 나와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해결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이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빠가 이제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럼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를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서 도망간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김미자. 그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2학년, 저 1학년. 그러면 그 김미자가 이 무서움에 떠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렇지만 김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아빠가 술 먹고 오면 맨날 도망가? 넌 겁쟁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저는 얼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려요.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조금 싸우고 뭔가 좋아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이렇게 자신을 그 어떤 스트레스, 무서움으로부터 방어하는 기제가 생기는데 이분은 회피하는 기제, 도망가는 기제로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의 그 미숙한 방어 기제, 서로가 서로에게 삶에서 힘든 거를 동양화로 푸시고 술로 푸시고 집에 와서 이제 폭력을 행하시고 어디서 풀지 못하는 걸 집에 와서 대신 푸시고 이랬던 것을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피하게 하시고 그런 그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이 아이를 또 힘들게 해서 또 다른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왠지 느낌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누나 한 끗발 위에 있던 누나가 그 너무 사회적 패러다임에 남자가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더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 미자 씨가 여기서는 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 미자 누나도 뭘 알겠어요. 2학년인데.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 거죠. 한 덩어리로 서로 모순을 안고 굴러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런 얘기 올려주셨어요. 라떼아이님이 아픈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을까. 맞아요.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죠. 이렇게 유머로 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경지거든요. 방어 기제 중에. 네. 그리고 조희연이님 그래서 더 와닿아요. 김창욱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호모신비우스 저 당시 아버지들이 술 먹고 등등 유행이었나 봐요. 아 집집마다 계셨나요? 아 슬프네요. 진짜 많았죠. 우리 주변에. 네, 조희연이님 그런데 누나도 초등 2학년이었던 맞아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네. 저 좀 궁금한 게 저 네. 당시 아버지들이 아마 1940년대생 아마 30년대생 이런 쯤이었나? 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런 유형이 뭐 강도가 약하고 강하고의 아버지들이었지만은 그들의 뭐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내 맘대로 안 됐던 그 시절이 있어서 저렇게 집에 와서 저렇게 술을 먹고 뭐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그들도 그 연배가 갖고 있는 공통된 감정적 분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류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편한 시대는 없었거든요. 더 힘든 시대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아이들 봐도 지금 아이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힘든 거는 늘 있기 마련인데 풀어내는 네. 방법이 그랬을 수 있겠다. 네. 그게 지금 아이들은 게임으로 게임으로 가고 풀던가. 그 당시에는 술로 가고 맞아요. 뭔가를 때리고 패고 뭐 이렇게 밖에 할 수 있는 게 보고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지금은 그 폭력을 온라인 게임으로 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어떻게든 풀어야지 그 내면의 아픈 거를 풀어내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도록 혹은 그 부정적인 끈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방어 기제 잠시 발휘해서 네. 초이 누나에게 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죄책감의 시작이 거기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 초이 누나에 대해서 평가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시작이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엄마가 잘못했냐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죠. 엄마를 보호한 것뿐이에요. 저는 오해는 네네. 말아주세요. 네. 그 자존감에 스크래치 나는 건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꽃으로 한번 훑어도 그게 스크래치 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스크래치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정말 정답이에요. 그 사람은 의도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내 속에 스스로하고 대화하고 친해지는 게 없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거든요.
아까 게임 얘기도 하고 했었지만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쟁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발견을 하나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1차 대전 때는 정신적인 힘듦을 가지고 휴가를 받거나 전역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대요. 근데 2차 대전 때부터는 그게 가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게임을 많이 하고 뭔가 처박혀 있고 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그 자체를 갖고 이제 탓하기 시작하면 더 동굴 속으로 파고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이든 사실 그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언지 자기 자신도 못 찾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사람한테 외부에서 찾아라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때에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걸 조금 기지개를 펴려고 하면 그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당겨주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중에 힌트들을 여러분들 얻으시라고 방어 기제를 쭉 훑어드릴 거거든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하나 보여주셨던 것 중에 핀란드인가 어디서 그 폭력 성향이 있는 애들한테 샌드백 치기를 시켰더니 맞아요. 폭력성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런 권투라든가 저는 권투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드럼을 친다던가.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폭력적이라고 보면서 그런 걸 왜 하느냐. 예를 들어 남자들 중에 이런 게 재밌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고속도로에서 무한 질주를 하느냐. F1 경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폭력적인 그게 올라오는 걸 치미는 걸 풀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일반 사회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일단은 그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많은 뭐 취미 생활, 좋은 긍정적인 취미 생활을 갖거나 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 제가 좀 훑어드릴 테니까 나는 어떤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여기서 어떨까 잠깐 싶어요.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좋은 취미라고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화를 볼 때 그 폭력성이 있는 그러니까 뭐 전쟁물이라든가 아니면 블록버스터물을 보면 그게 더 폭력성을 키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 전혀 없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게 전부는 또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그거는 해결해 나가는 맞아요. 거라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네, 그래서 그 생각하시면. 좋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자꾸만 예술적이고 홀리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니까 그것조차도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규범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조차도 답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푸는 방법은 자신의 성향 따라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남에게 내 성향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자신 스스로 찾아야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채기 전에 이미 마음은 불안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으로 주제로 이주영이란 그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PPT 자료를 제가 좀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어 기제란 것은 무엇이냐? 이게 디펜스 메커니즘인데요. 사람은 과도한 자극에 심적으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져 버리면 삶을 영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동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작동은 무의식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의 방어 기제는 그 사람한테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어 기제라는 것은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가 좀 이렇게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프로이드는 안나 프로이드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이드, 그분은 억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억압에 관심을 집중해서 그 치료는 억압된 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을 했던 분이 프로이드라면 그 딸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는 에고의 작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어 패턴 분석은 신경질적 분석 및 성격 장애 이해와 현대적 치료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그림을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 자아가 있죠. 이게 융의 그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프로이트의 그림은 무의식 안에 이드라는
뭐랄까, 본능적인 어떤 내가 있는 거예요. 본능에 이끌리는 내가 있고, 초자아라는 건 나를 감시하는 슈퍼자아죠. 슈퍼에고는 뭐냐면 약간 윤리적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말해주는 자아가 있어요. 그게 무의식에 이렇게 걸쳐서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나는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게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를 둘러싼 방어 기제가 둘러싸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왜 불안하냐 하면 저 아래쪽에서,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딱 생기면서 저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충동, 이대의 충동과 슈퍼 에고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어떤 그 명령을 내리는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선택을 못하는 불안감이 확 오는 거죠.